앞에 나와 계신 전문가분들 노사 측에서 장에서 말씀하실 말씀은 아까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프로에서 좀 질문을 해주시고 하시면 그 질문에 특별히 답하실 분이 어떤 분일까 제가 한번 수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요. 그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정책 실장을 맡고 있는 이성룡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정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다수가 현장에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인데요.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 감정노동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다산풀센터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여성조합원들이 주로 일하는 대형 유통 매장에 마트나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판매 직종이나 계산 직종에서 일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주로 이제 이 소비자, 고객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사실은 기업 내에서 요구되어지는 감정 표현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증상,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도 개선 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에 보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기준에 포함시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이 부분도 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포함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서비스업 재해 예방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 기구 만들고 나서 초반에 해야 될 일이 무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감정노동과 관련된 연구조사 사업을 계획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감정노동이 서비스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적게 업무를 하는 여러 직종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관련 조직들, 단체들과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을 해서 사실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직업병 인정과 관련된 사업들도 연구 사업부터 차근차근 좀 시작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 다돌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재해조사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더 운영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절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실제 진실을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실제 진실을 아는 방법은 사실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지 않고 사전에 약속된 날짜에 가고 하는 바람에 미리 사업주가 세팅된 환경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노출 수준이 저평가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항상 비일비재하게 반복되고 있고 사업주에 의해서 의존되는 작업 환경 측정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분석되지만 그래서 벤젠이 노출된 게 굉장히 저濃도이거나 불검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자료에 기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산재 업무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해왔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그런 현실을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을 벽을 깰 수 있는 거는 사실 사업장의 불시에 점검을 해서 실질을 그래도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을 그러한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성 암에 대한 것은 과거 10년 전에 어떤 물질이 노출됐는지를 추정하는 것인데 현재 그나마 그러한 작업 환경이 미미하게 남아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시 점검조차 안 하고 사전에 협조된 날짜에 가서 그렇게 저평가된 조사만으로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둔갑돼서 그걸 가지고 업무 관련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전문가인들 실제적 진실하고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순위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좀 도입을 해줄 것을 후보자입니다. 모아서 할까요? 예, 뭐 모아서 하는 것도, 그 질문이 계속 있으면, 예, 하시죠. 이주 서울북 노안팀에서 나온 비제국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일부 순서 발제를 쭉 들었는데요. 기준과 관련해서 대부분 많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산재라는 제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의학적 판단 기준과 법률적 제도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미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좀 판례가 나와 있게 있습니다. 반드시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판례가 나와 있음에도 지금 의학적 기준에 대해서만 메모를 주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제도가 정말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운영적인 문제가 이제 차적으로 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별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결국 기준을 아무리 강화를 해서 법에서 강화를 해서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지금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심사, 재심사 과정을 거쳐서 행정법원으로 올라가서 소송에서 뒤바뀌는 비율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제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지금 뒤집히고 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 자리에서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이 바뀐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이 아까처럼 조금 전에 일부 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실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종란 농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조사 권한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삼성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온다 그러면 일정 자꾸 해줍니다. 공개 안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일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 부분을 현장조사를 거부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관련된 법률적 권한이 있는지 조사원들이, 그래서 사업주가 거부를 했을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이걸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은 이 조사 인력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사업주가 거부하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으로 있고요. 민주노총 추천으로 참여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질병 인정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잘 들었고, 그리고 많이 연구가 되고, 그리고 유해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는 방식이 옳을 수도 있는데, 전문가 집단에게만 매몰되는 것이 이 산재보험 제도의 기본과 어떻게 매치되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하고 의학을 하시는 분들의 인과관계와 법률적 인과관계는 매우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부분들을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은 인정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사람은 과학의 실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유해물질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10년 후에 유해물질로 밝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10년 후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물론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모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노동부에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이 의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법률가들의 참여라든가 변호사나 재무사나 이런 한 사람들이 참여, 그리고 인과관계의 부분들을 얼마만큼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질병을 갖게 된 노동자의 그 고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되고 나서 좀 놀랐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인지 아닌지,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권한을 거의 위임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질병판정위원회 그 자리에 갔을 때에는 그 자리에 가서야 이제 전체 서면을 PDF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판정하는 사람이 자료를 그 자리에서만 보게 된 그런 상태가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제가 그 회의 자리에서 퇴장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판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그런 권한을 줬으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는 판단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같이 토론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발전되는 그런 방식인데, 그냥 뻑하니 이렇게 주면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적인 부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죠. 하지만 현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가 왜 질판위에서 결정한 것이 왜 뒤집혔었고, 그리고 우리는 의학적인 것을 넘어서 이 사회적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의 부분들을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얘기해주고, 용사나 이렇게 있는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의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주는 그런 필요성이 전 있다고 좀 생각을 해갖고,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노동자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여러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되거나 시행된 적이 거의 없는 상태. 이러한 증거조사 신청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행된다 그러면 근로자들의 권리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뇌시인혈관계 질환이랑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근골격계 질환을 입증하는 것이 노동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현장에서의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찍어야 됩니다. 재조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왔을 때는 현장과 맞지 않죠. 그럼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걸 찍을 수 있느냐? 없죠. 잘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한 재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 만성과로에 대한 부분 60시간 이렇게 나온 것이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부분,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단기 과로에 대한 부분이 30% 이상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 40시간을 일을 하고 거기에 30%가 더 한 것이 12시간이 더 일이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40시간 플러스 일주일에 12시간을 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인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법을 어긴 정도여야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것도
단기과로의 부분들로 될지 말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부분도 지금 8시간으로도 기준으로 하지 않잖아요. 실제 근로한 시간, 10시간이 됐다 그러면 10시간에서 13시간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직업성 폐질환질환 연구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 인정 기준에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좀 판정이 되거나 얘기가 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률노무사 이희자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의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가로의 기준, 죽성가로, 단기가로, 만성가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맨 위에 부문에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5가지 질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의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뇌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한 경우,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기준 요건에 해당되는지만 보고 기준의 그 요건에 해당이 충족된다고 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원칙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그 요건에 충족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또 이렇게 어떤 기초질병이 있었는지 유발 요인이 따로 있었는지 등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에 발병이 된 경우 요건에 충족됐는지만 먼저 보고 충족이 되면 기본적으로 산재를 인정해줘야 되고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 반증 책임을 공단에서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옳게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 인과관계 유무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상당 인과관계 유무라는 것은 법적인 규범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지 의학적 부분은 참고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상당 인과관계는 규범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항상 근로복지부에서 판단할 때는 그 의학적 부분만 거의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그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의시하고 있는 법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단기과로에서 잘 아시다시피 단기과로는 일주일간의 업무 시간 등을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보고 있죠. 그런데 일상 업무보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 일상 업무가 통상 업무다라고 해서 아무리 근무 시간이 길더라도 이 근로자의 통상 업무가 길기 때문에 30%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로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산재 심사례를 10년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같은 공단대 심사 사례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일상 업무라는 것은 통상 업무이기 때문에 법정 기준 근무 시간 관계없이 해왔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법정 기준 근로 시간보다 연장 근무가 있으면 이것은 일상 업무보다 과로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 사례뿐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사례에서도 사례에 따라서 담당자들에서 적용 기준이 일관성 없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관성 있는 기준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답을 좀 듣고요. 그리고
고용노동에서 좀 관여해야 될 문제에 대한 답을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국장님이 해주실까요? 제가 다시 질문하실 때 드릴 필요는 없겠죠, 정리할 필요는. 일단 몇 가지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그 판정의 그 위원분들께서 지금 위원 그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그 자료 공개 부분인데요. 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 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위원님들께서 모든 위원들한테 모든 안건을 전부 다 사보를 해서 다 드리면 되는데 사실 그러시더니 이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그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내용을 전체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저희들이 행정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뭐 시스템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은 그 공개 부분은 솔직히 긍정적인 부분도 뭐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위원을 공개를 시켜달라고 계속 양 노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 공개 성격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런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법 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방향 이런 부분은 실제 현재 그 제도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단이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재조사 메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직업병에 대한 재조사 시스템 이런 부분도 현재 지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업무상 그 질병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좀 재조사가 좀 실시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감정을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저희가 직업환경의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학적 근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이지만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해달라는 의견이 하나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초질병 유무에 관련된 프로세스인데요. 사실은 제가 재심사를 하면서 기초질병과 그 문제는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복지공단 측에서 좀 제시해 주셔야 될 내용일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답변이 필요하고요. 저도 그 다른 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다양한 그 특성을 가지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지도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교육을 하는 경우도 봐서 제가 참석도 해봤지만 사실 가보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 같은 사람들과 교육에 오고 오히려 비전문가 이쪽 분야의 비전문가이신 분들은 교육에 참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재 재심사, 질병판정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비전문가라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를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저 역시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좀 해주셔서 아까 그 답이 좀 빠진 것 같죠? 네,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아시고 쟁점으로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네요. 일단 아까 이정란 노무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불시점검 아무튼 이 취지는 저는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다봤을 때 이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정확히 알겠는데 현재의 근로감독관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에 접근권이 법적으로는 명확히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 제안을 하셨던 분들도 있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이제 현장 출입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장에서 또 그 자기 시설물에 대한 방어라고 할까 이런 식의 심지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경찰도 잘 못 들어가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뀐 거지 말하자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서 좀 차차 답변 드려야 될 내용 같아요. 어떤 문제 제기이신지는 정확히 알겠고요. 그리고 이 민정청 서울본부에 계시는 그 김노무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송영무사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연동되는 부분에서 산재 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 판단에 100% 의존하는 것 같은 이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셨죠. 그렇죠? 물론 산재 판정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한다. 이 상당인과관계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100%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건 명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때 이 정도면 100%가 아니다 하더라도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당인과관계라는 판정에 이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맞고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서울 판정위에서 유방암 판정이 있었죠. 그죠? 유방암에 대해서 그때 역학조사 결과 반드시 분명히 업무적 연관성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판정위는 이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말하자면 의학적인 근거와 법률적 판단이 함께 이제 조화가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사례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런 식의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뭔가를 찾아나가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사례 누적 내지는 연구도 계속 필요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실무가 좀 더 제대로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용부에 있는 저로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성과로 60시간, 단기과로 30% 이 부분이 주 40시간에서 30%는 52시간, 만성과로 60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무시간. 이런 식의 논리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취지인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노사정 TF 할 때도 그런 식의 논의도 있었지만 우리가 근무 시간에서 오버타임을 정하는 그 문제하고 그러한 근무 시간이 신체에 질병을 일으킨다는 그 문제는 사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달리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당연 인정 기준화의 문제는 다 고민이죠. 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케이스가 필요할 것 같고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논의 과정에서 확인했고 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진단과 동시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진단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에 의해서 됐는지를 서로 따져봐야 되는 질병들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준들이 좀 다른 기준들이 섞여 있는 그런 또 질병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기준들은 넓혀가는 것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 그 자체는 고용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됐지. 예. 저는 중성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부 부장이라고 합니다. 직업별 인정 기준 관련해서
좀 더 낮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노동부하고요. 사용자 단체하고 노동계하고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 영역 결과 내주신 학교 선생님들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쭉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 하고 그리고 플로에서 제기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좀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거리는 이런 것들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일단 좀 말이 격하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일단 직업성함 인정 기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물질들도 확대를 하고 유발 원인도 확대가 되었다고 대대적인 어제 저녁부터 언론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것은 발전이고 진전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체감하는 정도는 사실 은발의 오줌 누기 정도 이상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직업성함 인정기준 관련해서 사실 제시기준의 핵심으로 작용했던 것들은 WHO 산하의 IARC 국제직업성암연구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발암물질 분류와 관련해서 사실 인간에게 암 발생이 분명한 그룹 1에 해당되는 물질이 있고 발암물질 중에 말 그대로 그룹 A1에 해당되는 물질이 있는데 이번 인정기준에 포함된 물질은 단 한 가지 예외도 없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인간에게 너무나 명확하다고 정리되는 그룹 1에 해당되는 물질만 추가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거기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이 과연 지금 50년 동안에 얼마나 부도덕한 짓거리를 해왔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직업성암연구소에서 사실 양심선언이 있었고 자정선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주들한테 사용자로부터 연구용역비 받아먹고 뒷돈 챙기고 하면서 사실은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해왔다는 자정선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50년 동안 사실 직업성암을 일으키는지 직업병을 일으키는지 규명한 물질이 1000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실 그룹 1과 그룹 A1으로 분류되면 이게 벤젠과 성면과 같이 너무나 직업성암을 일으키는 게 빼도 박도 못하게 당연하냐? 아니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가능성이 있냐는 부분 정도인데 사실은 노동자를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룹 1이 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 관련해서 그룹 1만을 사실은 추가한 것들은 우리 현재 인정 기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그 표적 암종과 관련된 사항인데 표적 암종과 관련된 사항은 두 가지 기준을 국제직업성암연구소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명확하다고 표현되는 스트롱, 강력하다. 근데 현행 인정 기준에는 말 그대로 스트롱으로 포함되는 것만 인정 기준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다는 리미티드 같은 것들은 싹 제한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노사정이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실 한 발 정도 깨는 이런 의미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인정 기준을 사실은 바로잡고 개편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감안했던 부분들이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가 내가 어떤 작업에 의해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내 병이 올 수 있었는지 가능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접근성 관련해서 과거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공정에서, 코쿠스를 만드는 공정에서, 아니면 크롬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폐암이 올 수 있고 혈액암이 올 수 있고, 이렇게 공정별로 사실은 제시가 해줬다면 작업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너무나 쉽게 나한테 걸린 직업병이나 직업성 암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뭐 노사정 TF에 명확한 한계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정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게 한쪽 단위가 반대를 하면 명시를 못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접근성이란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사실은 유발 공정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정 기준에서는 도장 스프레이 작업 공정 중에서도 스프레이 작업 공정만 한정해서 들어가는 한계가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접근성을 감안할 때 좀 극복해야 될 이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간암과 위암의 문제인데 사실은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그 위암도 포함되고 기존에 인정되지 않은 많은 암에 대한 인정이 많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도들이 쭉 나왔는데 실제로 위암 관련해서 유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사실 X선하고 감마선, 전리방식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산업의학이나 작업환경의학 배우신 선생님들 쭉 다 계신데 과연 학교에서 배울 때 X선, 감마선만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배웠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다른 여러 유발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면 관련해서 직업성 암 연구소에서 그룹1으로 분류하지 않고 2A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암 유발 물질에서 빠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요. 도장공이나 뭐 무기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실제로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의 암을 일으켜서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그룹 1로 분류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국제적으로 또는 직업환경의학회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배제되었다는 거고요. 간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염화비닐하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외에 원인 물질 없지 않습니까? 위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확한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추가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간암 관련해서 하나 하시면 요약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간암 관련해서 2003년 이전에 사실은 인정 기준에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사실은 감염 바이러스에 예를 들어서 걸렸을 때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중해서 이게 자연 발생적인 경과에 비해서 추진되었다고 할 때 인정을 해주는 보건 판례들이 상당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직업병 인정 기준은 사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약한 것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 인정 기준이거든요. 근데 2011년, 12년 간암, 위암 단 한 건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소음 문제인데요. 소음 관련해서 지금 현행 제시되고 있는 인정 기준이 85dB의 소음 노출 수준으로 하고 있고 3년 이상 노출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5dB 미만에서 난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85dB은 사업주들이 그 소음 문제를 관리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음성 난청 진단 기술을 발달하고 그래서 아무런 논란 없이 다 파악 가능하고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광각신경성 난청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인정 기준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학조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역학조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구성되면서 제도 개선이 현재 9월부터 추진되고 있고 진행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개편 이후의 과정 부분들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전에 지난 한 2년간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현장 역학조사, 예기조사 나가고 본조사 나가는데 스텝 역할을 하는 전문의들 역학조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련의들이 나가서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공정에서 과거 노출상을 어떻게 규명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험 없는 배우는 과정에 있는 수련의들 나가갖고 했던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실제 1년 이상 역학조사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직업성합 신청하고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이유로 또는 산업안전공단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아무리 무리를 한다 그러더라도 이런 식의 1년 이상 경과되고 6개월 이상 경과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노무현 프로그램 신현종 노무사입니다. 여러 가지 노사정 협의체에서 고심 끝에 이런 말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플로어에서는 성토의 분위기를 좀 가서 저도 좀 곤혹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는 사실은 2008년 7월 1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노동부 고시를 이용하면서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과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동부에서 주물를 수 있는 일반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은 전혀 그런 변경을 눈치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5년이 지난 현재에서 과거 5년간 기준에 모순이 있었다. 그게 이제 그걸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모순된 기준에 의해서 5년 동안 인정받아오지 못했던 뇌심혈관 질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전문가인 노사정에서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3개월 동안 평균 60시간으로 정해놨는데 60시간이라는 게 사실 정해지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이긴 합니다만 또 이거 자체는 법정 근로시간제에서 50%가 가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시간제에 6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20시간인데 50% 가중되는 것을 장시간 과로로 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석 달 평균은 60시간인데 왜 한 달 4주간 평균은 64시간으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과연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 좀 혼란만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0시간에 대한 검토 그리고 단기 4주간에 대한 부분을 이원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단기 과로 일상업무 늘 그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평소에 8시간 하는 분은 단기적으로 10시간 반 정도 일을 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10시간 쭉 해오시는 분들 그 자체가 굉장히 바로인데 13시간을 해야만 인정이 된다는 거 그것도 또 내재적인 모순이 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현장 실무에서 실제로 외상성 디스크를 입었는데 현장에서는 염자만 승인하고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불승인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에는 분명히 기존의 질환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악화됐을 경우에는 인정하라고 돼 있는데 영자분만 승인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장애 부분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인정하겠다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인데요. 그 부분이 법원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증언, 또 평사 이상행동 등을 일으켰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자살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노동부 고시 2008-4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어야만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병원 가기도 전에 뛰어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과 진료를 안 받았다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그건 법원에 가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검토를 하신 이상 법원의 판례로 이미 정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그 부분을 좀 수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장시간에 걸쳐서 장기간의 노력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되바뀌어서 억울한 근로자들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서울질병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사라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작업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다들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이 정책 토론회 그 제목이 업무상 질병 인정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라는 게 과연 합당한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인정 기준을 말을 하셨는데 사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수정에 관련돼서 이러이러하게 수정됐다라는 건 그냥 설명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 기준 부분이 질병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됐고 유해물질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거 이상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땐 다들 그걸 운영하는 주체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 보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해서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산재라는 게 근로자가 생체를 당한 노동자가 신청을 해서 그것들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질판위를 거쳐서 판정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제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도 이 인정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이것이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에서 이 정도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뭔가 전문가라고 했을 때 그걸 의학적 판단으로만 기대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는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그 구성에 있어서 근본적 수정을 해야지만 어떤 전문가의 전문성에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아예 구성 자체를 법률가도 다수 참여시키고 의사분도 참가시키고 그다음 실무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주도 참여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은 이 제도 개선 자체가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얼마나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고민되고 변화를 추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더 빠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입증 책임을 지금 아까도 이동훈 선수 얘기했듯이
사업장 불시정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이유 때문에 노동부나 관계자분은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장에서 기록되는 그 자료들을 감안해서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하고 봐야 될 텐데, 실상 질판이가 판단될 때는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입증 책임 부분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별도로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보완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기준이 수정된다고 해서 이게 운영상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게 인정 기준을 수정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벤젠 관련해서 그 1ppm 농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근데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수정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입증 책임 완화 관련해서도 그 노출 수준에 대해서 실제로 위원들이 판단을 할 때는 노출 수준을 사실 질병은 있고 아픈 노동자는 있는데 노출 수준이라는 게 노출 수준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노동자가 그 물질에 얼마큼 노출됐는지에 가지고 큰 판단도로 삼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 다른 제도 개선이 없이 그 노출균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현재 그냥 당연 인정 기준도 아닌 상황에서 그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금속노조 박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역학조사가 개판으로 되고 있다고 해서 아마 이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전에 그 금속노조에서 역학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고용부를 통해서. 그래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전공의 단독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의가 감독하에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제자 면담이나 작업하면서 순회 점검할 때 전공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게 좀 운영 지침이 크게 바뀌어서 전에는 실무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조사 결과를,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4번 평가위원회 이렇게 회부가 됐었는데, 작년 6월 7일 날 운영 지침이 바뀌면서 그 운영분과, 일단 작업환경평가분과, 업무관리평가분과 이렇게 3분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그 변화 때문에도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또 그 뭐 실험도 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거는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마치 이렇게 플로에 계시는 분들이 역학조사를 뭐 대충 이렇게 전공이나 시키고 또 괜히 이렇게 뭐 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저는 서운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는데 지금 프로에서 말씀하신 상당히 여러 농사분들께서 이 판단이 상당히 이제 법적인 판단이 더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 의학적 판단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산지보건법 시행령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법에. 뭐 인정 기준, 별표에 있는 인정 기준이 아니고 인정 요건이 있는데, 인정 요건 3가지를 충족을 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가 유해인자에 노출이 됐느냐, 두 번째가 노출 유해인자가 양이 충분하냐, 세 번째 노출 유해인자하고 질병 사이에